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중국이 망할 거다. 뭐 일본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겪을 거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이야기가 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가 0.1% 인하가 됐는데요. 근데 중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내려간다라기보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0.1% 내렸었고 그 다음에 또 0.1% 내린 건데, 그리고 이전에도 22년 초에도 내렸었고, 보시면은 20년 대보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문제라고 하면은 다른 때에서는 조금 기간을 갖고 하나씩 내렸는데, 지금은 두 달 만에 또 0.1%를 내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경우였던 때가 조금 시차는 있지만, 이때 21년 11월부터 22년 1월까지 두 달 연속으로 0.1%씩 내렸었는데요. 이때 한 9월 달쯤에 그 헝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3.45%인데 그럼 이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숫자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막 금리 올렸다고 난리 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3.5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뭐 추세가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금리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떻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물론 헝다 파산이 있었던 상황에서부터 보면은 차이가 좀 크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1%도 안 되는 금리였었는데 3.5%가 된 거고, 그때 걔네들은 중국에서는 3.8이었는데 지금 3.45 정도가 된 거니까 좀 뭔가 좀 급격히 변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뭐 중국이랑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다 아니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만 같은 데를 보면은요, 요즘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경제가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1.8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금리로 인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뭔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30년 국채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죠. 2014년 정도에 5%를 찍었었던 중국 국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지금은 2.93%가 된 겁니다. 이건 역시 국채만으로 보면은, 이러면은 중국 국채로 가가지고 중국으로 다 돈이 몰려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러한 지표만으로 파악을 하면은 저는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 국유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공동부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재 국가 같은 거잖아요. 3년임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이 3년임을 하자마자 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공동부유예요. 중국은 이거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표로도 알 수 있고, 사실 공개적으로 한 지표를 뺀다라고 하면은 내부에서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 주변 국가들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최대 부동산 기업인 그 비구이유안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건데, 이 비구이유안 회장이 작년까지가 아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아시아 최대의 부자에 등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용인이 됐었죠.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본주의 보다도 더 자본주의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런 부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끌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더 되고 전체적으로 부자가 되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이 지도자가 3년임을 했는데 경제가 이렇게 유연해지기는 참 어렵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전에는 알리바바 회장을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보면은 잡아서 족쳤었고, 이번에는 비구이유안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기업이 파산을 하고 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론적인 의견이잖아요. 파산을 시킬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살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간으로 돌아갔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중국이 다시 국유화를 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부터는 약간은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라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민들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인민들의 부동산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최고의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이 부는 재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재분배라는 거는 국유화가 되면은 세금과 여러 가지 그 이득도 모두 세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유화가 어떻게 보면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일단은 가격이 좀 박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이 나고 뭔가 위기가 있어야지. 어쨌든 이 비구이안이라는 엄청난 부동산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국가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지 이거를 하는 거지. 그냥 민간 기업한테 많이 바로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미국의 사례로 한번 보자면은요. 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쪽에서는 금리 계속 올리다가는 망한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나라에서 어디 한 군데가 터지라고 사실은 의도하는 거라고 제가 그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가 하나 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하나 터지고 이거를 메꾸고 뭔가 수습을 해야지만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몇 개가 망했단 말이에요. 되게 큰 규모의 은행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막 두려움에 떨고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은 돈을 다 빼가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안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양적 완화했던 것들을 줄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돈을 다시 찍어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 은행들이 몇 개가 망하니까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뭐 헝다 위기도 있었고 근데 헝다가 최종적으로 파산 처리가 된 거는 최근인데 어떻게 보면 동시에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헝다에 위기가 생겼었던 거는 2년 전이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뭐가 처리가 된 거는 지금이고 그다음에 비구이 위안까지 해가지고 헝다하고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 경제의 엄청난 축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물론 중국이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돈을 풀고 뭔가 부양을 할 명분이 생겨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 안 그러고 돈을 계속 풀면은 이거는 진짜 그냥 부자들만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 거대한 기업들을 국유화를 시키고 게다가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너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일 수는 있겠는데 이런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좀 반대되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미국하고 사례가 조금 다르냐면요. 미국과 다른 상황은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와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은 박살나지 않았어요. 주거용 부동산은 오히려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만 박살이 난 거였는데 근데 제가 요 상업용 부동산이 한창 박살이 나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하고 중국 쪽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두 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였고 하나는 보스턴 프로퍼티스였어요. 자,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는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요즘에 살짝 조정이 있기는 한데 거의 조정 없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거의 한 8, 90% 조정 없이 요때가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나게 위기라고 계속 떠들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때부터 조정 없이 올라왔었고 마찬가지로 보스턴 프로퍼티스도 쭉 올라왔어요. 뭐 상승률이 아까
버나도 리얼티만큼은 아닌데 여기도 거의 한 3, 40% 정도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도 좋지 않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하고 주거용은 좀 그래요. 상업용은 어쨌든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동산 상품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를 나라가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과한 개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는 거는 모든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주거용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민심이고 뭐고 다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기인을 한단 말이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의 기반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긴 것도 부동산의 부실이 심해지니까 그걸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었던 은행들이 담보가 부실해지니까 그게 터진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가장 담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동산 인 건데 이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채 같은 걸 담보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채도 어차피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것도 그냥 다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부동산은 미국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주거용 부동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돈도 풀고 경기도 아직 좋은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까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지금처럼,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처럼 경기가 좋고 돈을 더 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거용 부동산이 점점점 가라앉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일본처럼 만약에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하면은 일본이 아무리 돈을 풀었어도 그 경기가 부양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때 주가랑 막 주식이랑 뭐 부동산이랑 다 폭락을 했는데 기준금리를 0 밑으로 하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는데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돈을 푼 게 푼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좌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시장보다도 부동산에 가장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도 그래도 뭐 5억짜리 집 살 때는 1억짜리 차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했겠지만 10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1억짜리 차 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소비 심리가 실제로 부동산하고 일반인들의 소비 심리는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전세 사기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은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부자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손해를 봐요. 네. 요것도 제가 앞서 얘기한 걸로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제대로 풀어내면 좀 얘기가 너무 기니까 어쨌든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물론 너무 급격히 우리나라 2021년, 22년처럼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안 올라오면 일본처럼 그 여러 가지 경기도 살아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중국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가버릴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일본 쪽 가능성이 더 높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나라가 골로 가게 돼버린 거는 일단 베네수엘라를 얘기를 하면은 석유 중심의 국가였었잖아요. 근데 석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 나라가 팔 게 있고 팔 게 없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어디였죠? 그 새똥을 한 인광석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인광석이 이렇게 고갈이 되고 나니까 그냥 나라가 폭삭 망해버린 나라들이 있죠. 이렇게 한 가지 자원에 의존을 하고
어찌 됐던 간에 돈의 가치나 그 나라의 경제라는 거는 여기서 교환해야 될 재화가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은 없는 게, 누가 뭐래도 세계 공장은 중국이고, 중국을 대체하는 뭐 인도나 다른 뭐 동남아나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택도 없죠. 심지어는 뭐 지금도 테슬라가 들어가가지고 새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테슬라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더 증가되면 증가가 됐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공장 역할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회사들에서 만드는 것들도 중국에서 만들어요. 효율성을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스탠스는 이거죠. 그러니까 초정밀 반도체는 미국이 가지고 있고 중국은 중저기술에 이런 것들만 생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의 우위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이상부터 미국이 어떤 나라랑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해서 이제 지지 않잖아요. 그거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이제 미국이 반도체의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반도체가 있어야지 정밀하게 뭔가 타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른 나라랑 미국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아니면 자기네 동맹국이나 뭐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런 동맹국들,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만 반도체를 뭐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기들이 무조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한테 반도체까지 뺏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엄청난 그 전쟁 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패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야 하는 뭐 자동차든지 뭐 아이폰이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초 기술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를 설계를 하거나 뭔가 하는 것들은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무기화 될 수 있는 초정밀 반도체를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공장을 다 미국이나 뭐 다른 데로 다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다른 뭐 기존의 생산품들은 다 중국에서 한단 말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뭐 결국에는 뭐 이것도 얘기하자면 기니까 중국만큼 효율성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이랑은 계속 다른 나라들이 교환해야 될 재화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처럼 갈 수 없고, 굳이 따지자면은 일본 쪽처럼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일본은 옛날에 그 플라자 합의 때에도 왜 저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저자세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뭐 옛날에 아베 정권 때도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진짜 완전 설설기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우리는 미국한테 한 수 접으면서 우리는 미국의 친구입니다. 항상 이런 스탠스고, 중국은 우리는 대등한 관계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때린 것도 일본 경제가 너무 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견제를 들어간 거잖아요. 견제를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네 해가지고 좀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속은 뭐 계속 챙기기는 했지만 스탠스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우리가 뭐 목표 자체가 어쨌든 미국을 이기겠다 막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거는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중국을 처음에 일본 대하듯이 때리고 뭔가 하고 해가지고 야 이건 하고 너네 이것만 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걸로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아시아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느낌이 달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심리가 꺾여야 되는 건데, 심리가 일본 사람들만큼 꺾일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돈들은 중국 국채와 미국 국채, 일본 국채끼리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국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중국 국채를 보면은 국채 수익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돈은 다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서로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경제 논리, 그러니까 국채의 수익률 차이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이런 것도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 국채 수익률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모든 돈이 빠져나갈 것 같았지만,
서로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 버릴 수도 없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다 버릴 수도 없고 미국이 중국 국채를 다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국채들을 발행할 때마다 사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세 나라가 서로 제일 많이 사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도 네, 중국이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경제는 안 좋았지만 기축통화 하나로 인정이 됐었고,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국채를 서로 가장 교환을 또 많이 하는 나라, 서로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면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에 좋은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미국에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너무 힘이 커지지는 않으니까 일본처럼 그냥 팍 때렸을 때 그냥 팍 주저앉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주저앉지를 않고 그러면은 야 우리가 반도체는 우리가 할게 그래 나머지는 너네가 그냥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좀 뭐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중국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시진핑은 지금 3년임을 한 독재자잖아요. 근데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해요. 푸틴처럼 전쟁을 벌일 수는 없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회일까?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부터 중국을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단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요. 상해 종합지수는 뭐 옛날에 요때 이렇게 쭉 올라갔었다가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1년간의 상황을 보면은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때 작년에 뭐 한 가을쯤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쭉 올라왔었단 말이죠. 올라왔었다가 제가 아마 뭐 중국을 좋게 본다라고 했었던 게 요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다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요 라인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투자자로서의 한 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한 1, 2주 안에가 되게 좋은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본처럼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냥 떨어진 거를 이미 이렇게 겪었었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해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뭐 이미 뭐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빠져나갔고 했기 때문에 뭐 저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지금 뉴스에서 계속 뭐 중국 망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뭐 홍콩보다는 중국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물론 중국이 좋으면은 우리나라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중국 투자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사실은 초반에는 좀 막 한 거의 1%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지금 상해 종합 지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심천 종합 지수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중국 주식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한다고 되지 않고 아마도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하락을 하다가 그때부터 좀 기회지 않을까라고 뭐 이건 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 주식에 뭐 전 재산을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좋게 봤었던 중국이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고 어차피 뭐 이 영상 이렇게 보고 투자 고민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